자, 이제 96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막 힘이 남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진도를 많이 나가기 위해서 1시간 더 할까 지금. 아니 힘이 넘치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힘 없으시면 그냥 4시에 끝내고. 자, 31번입니다. 31번. 거래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갖다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 책임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업 공인인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채용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소 제공 책임이죠. 그 다음에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한테는 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죠? 개공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써놓고 있어요. 근데 가로 안에 보면 고용인 포함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걸로 봐요? 개공. 그것까지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번. 중개 의뢰인의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 그냥 넘어가는 손해, 개업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해서 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죠. 요거 맞습니다. 전손해 책임지는 거죠. 전손해. 4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대토권 매매 알선 행위로 발생한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죠. 대토권 매매가 불법 거래예요. 그거 하다가 사고 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한 게 사실일지라도 책임져줄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 중개의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까지는 아니다. 복비 안 받고 중개했어요. 그런데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입혔다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안 받았으니까 난 책임 못 지겠다.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5번도? 틀린 건 4번. 자, 33번 가시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별짓을 다 하네요. 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처분일로부터, 처분 받는 날부터 며칠 내 자격증을 반납해라. 7일. 반납은 전부 다 7일 내 반납이죠. 네. 두 번째. 거래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어떻게 되죠?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해서 운영규정을 갖다 정해서 승인받는다. 언제까지 운영규정 승인입니까? 3개월 내 승인. 이건 3개월입니다. 세 번째 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을 때는 며칠 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어야 된다. 이건 15일이죠? 네, 그러면 긴 거부터 했으니까 니은번, 디귿, 기억 이렇게 되죠. 정답이 2번이네요. 3번. 니은, 디귿, 기억. 3번이네요. 네. 이것은 눈이 어두워서 그래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36번 가시겠습니다.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는 계약금 등을 갖다가 금융기관 또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시켜야 된다. 매수인이 요구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이런 걸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자 여기다 넣어놔야 된다 이 말인데 매수인이 요구했다고 반드시 그거 예치시켜야 됩니까? 아니죠. 매도인도 오케이 해줘야 돼요. 매수인이 요구했다고 될 게 아니고. 그래서 맞지 않죠? 2번. 이 제도는 계약의 이행기간 동안에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이행기간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떼이지 않게 만드는 제도죠. 3번. 신탁업자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고 예치 기관까지도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예치 명의자 보면 이 제도는 자, 첫 번째가 예치 제도. 묻어놓읍시다. 언제까지 묻어놓자고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묻어놓읍시다. 완료될 때까지 묻어놓읍시다. 어떤 돈을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요. 그랬을 때 예치 명의자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예치 명의자 이름으로 예치 기관에 돈을 묻어놓읍시다 하는 제도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예치 명의자는 크게 보면 개공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인데 이 대통령령에 나오는 사람이 6명. 그래서 은, 공, 신, 보, 채, 전 이렇게. 그래서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신관서, 이행, 대행, 전문회사. 여기까지 치면 총 7명. 여기가 주인공. 그죠?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등. 자, 근데 예치 제도만 갖고는 이용되기 힘든 게 성격상 예치하게끔 당사자한테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권고했을 때 매도인도 오케이 해야 될 텐데, 그죠? 근데 예치 제도만 갖고는 매도인이 합의하지 않죠. 그래서 매도인도 오케이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죠. 그게 무슨 제도예요? 사전 수령 제도. 미리 돈을 빼가는 제도입니다. 매도인, 임대인이 그때 미리 돈을 빼가려면 우리 매도인은 보증인 세워놓고 빼가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사전 수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보증서. 그랬을 때 자, 이 보증서 발행기관은 어디입니까? 보증서, 보증인 역할을 해줄 때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이렇게.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여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갖다가 누구한테 갖다 주어야 미리 돈을 빼갈 수 있습니까?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이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주고 돈을 빼갑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증서 발행기관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두 군데밖에 안 되죠.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이 신탁업자는 요거잖아요. 예치 명의자 될 수 있는 거 맞죠? 예치 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서 발행기관은 신탁업자가 될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은 예치 명의자가 핵심. 그 다음에는 보증서 발행기관이에요. 예치 기관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자 때문에. 4번. 개업공인에서는 대금을 갖다가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시켜서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여기 보면 개공이 예치 명의자가 되면 개업공인에서는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죠? 3가지 의무죠? 분리시켜놔야 되고, 임의로 인출해서는 꺼냈으면 안 되고, 자, 분쟁에 대비해서 약정할 건 약정을 미리 해두시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을 해서, 그죠? 임의로 인출할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죠? 그때 어느 정도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예치 명의자는, 개공은. 그렇죠. 예치 금액만큼을 보증 설정하십시오. 누가요? 개업 공인회사인 예치 명의자가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걸 안 지키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 이런 것까지 했었죠. 분리시켜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 자, 5번.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 금액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요거죠, 요거. 전문회사 될 수 있는 거 맞죠? 틀린 건 1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9번 가시겠습니다. 계약금 등 만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회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 볼 수 있다. 언제까지 예치시켜 놓읍시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아니죠.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아니죠. 틀렸습니다. 2번 나온 거예요. 1번 집은. 자, 2번.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금융기관에 지금 맡겨놓은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명의로는 할 수 있다. 안 되는 게, 자, 이게 제가 잘못했네요. 금융기관에 예치시켜놨다는 것은 요걸 얘기합니다. 여기요. 예치기관. 여기다 돈을 넣어놓을 때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 명의로 할 수 있나요? 명의? 안 되죠. 예치 명의자에는 소공 들어갑니까, 여기? 소공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2번도 틀렸죠, 그래서.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그랬을 때는 제재를 받겠죠.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업무 정지.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요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떤 제재 받아요? 업무 정지죠. 등록 취소 아니고? 예. 3번도 틀렸고. 4번.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자, 예치 명의자에 우체국 들어가는 거 맞죠? 여기 채? 요거 맞는 거네, 4번.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를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의뢰인이 자,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당신이 좀 돈 관리하시오 라고 요구해 왔을 때 계약금을 예치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누가 지금 요구했죠? 의뢰인이 요구했죠?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반드시 예치 명의자가 돼야 될 의무 있나요? 없어요. 개공도 다 생각이 있는 거죠. 난 돈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개공이 예치 명의자가 되면 이 의무가 생긴다는 거지. 손님들이 둘 다 요구해요. 사장님이 좀 맡아주시라고. 근데 개공은 내가 싫어.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응?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돼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싫으면 안 맞는 거예요. 다만 예치 명의자가 되면 이제 이 의무가 생기지. 뒤에 의무가. 근데 꼭 예치 명의자가 개공이 예치 명의자 돼야 될 의무가 어디가 있어? 2명, 매도인과 매수인이 막 꼭 사장님이 맡아주시라고 그래. 그래도 개공이 싫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생각, 개공도 생각이 있어.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응? 자, 그래서 요것도 틀린 거지, 5번도. 꼭 요구가 있다고 해서 꼭 개공이 예치 명의자 돼야 되는 법은 없어요. 5번이. 그래서 X. 자, 그러면 이거 옳은 것은 4번이었죠? 40번 갑니다. 40번.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은행에 예치시켜놨다. 그러면 여기서 예치 명의자가 누군 거예요? 개공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그랬잖아. 그 명의, 예치 명의자가 누군 거예요? 개공. 예치기관이 어디예요, 그러면? 은행, 이렇게 되는 거죠. 은행에 넣어놨으니까. 자,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매수인의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 의무 맞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예치명의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예치하도록 당사자한테 권고해 볼 수 있다.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예치금액에 대해서 해당하는 금액,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은행에 예치하는데 소요된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누가 부담한다고요? 매수인. 이거 틀렸죠?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네.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봅니다. 1번. 예치된 계약금을 매수인이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예 여기 1번 왜 틀렸죠? 매수인의 예치금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돈하고 띄어나라 이 말이지. 아, 그렇네. 그 매수인의 예치금 여기 틀린 거고. 2번 질문은 계약금 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예치하도록 당사자에 권고할 수, 끝에가 틀렸지?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러면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입니다. 예. 옳은 건 3번이에요. 1번이 좀 어렵네요. 저도 쉽게 못 찾았네.
자, 40번에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42번 가시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를 올바르게 착지어진 것은 그렇습니다. 자, 가로 안에 못 들어갈까 보십니다. 계약금을 예치해놨을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게 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누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보증서가 있어야 사전 수령할 수 있죠? 네. 보증서 발행기관 어디? 금보, 그죠?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거기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뭐가 들어갑니까? 보험회사 그러면 안 되고 보증보험회사. 그러한 보증서를 계약금 등에 누구에게 교부하고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나요? 예치 명의자에게. 정답 5번이죠? 가로놓기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셔서 이제 105페이지 갑니다. 다음 중 개업 공인인사 등의 금쟁이에 해당하는 금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그라미, 틀린 것, X 표시하십시다. 이런 거죠. 기억광. 개업 공인인사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법정한들을 총괄하는 당자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 처리가 된 경우 개업 공인인사 등의 금쟁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까? 부도 나도 액면가가 법정한도 넘어가면 금쟁이. 그렇죠? 니은번 개업 공인인사가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설사 양도 차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개업 공인인사 등의 금쟁에 해당이 된다. 미등기 전매 알선하면 그 자체가 금쟁이죠? 금쟁 7가지 중에 어디 들어가요? 투기 조장행위 들어가죠. 비록 전매 차익이 안 생겼어도 투기 조장행위 맞습니다. 이렇게. 디귿번 개업 공인인사 갑이 매수 의뢰인 의뢰 중개 의뢰를 받고 매도 의뢰인 병과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를 했으나 을이 교통사고로 임원하는 바람에 을을 대리해서 병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갖고. 자, 이것은 금쟁입니까 지금? 아니요. 한쪽으로부터만 대리권을 받았으니 일방대리. 금쟁이 아니죠? 네. OOX. 정답 2번이죠? 네. 48번 가시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아까 아주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우리 수련, 어디야? 수련회요? 네. 이 기억도 잘 안 나. 수련회에 갔는데 어제 왔습니다. 둘째 왔는데 초죽음이 돼서 왔어요. 집에 딱 들어갔더니 배탈이 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배 아파 죽겠다고 울고 밤새도록 이게 막 이게 뭐죠? 배 마사지 해달라고 그러고 막 자기 아프니까 막 화를 내면서 제가 혼자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밤중에 와가지고 아빠 빨리 배 마사지 해. 아파 죽겠어. 그래가지고 밤중에 막 마사지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침까지도 안 낫더라고. 그래서 병 간 것까지 제가 보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수련회 안 간대. 배가 배탈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배탈이 무슨 체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장염 증상 같아. 느낌이. 다 아프대 전체가 다. 뭐 주사 맞고 그러면 낫습니다. 나긴 낫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이 주사를 잘 못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너 병원 가서 꼭 주사 맞아라 그랬더니 아빠 주사 맞으면 걸을 수 있어 막 그러네. 주사를 배에 맞는가요 엉덩이에 맞는가요. 자 48번입니다. 금쟁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개혁방 개혁 공인인사 A는 자기의 인척 B 소유의 주택을 매수 의뢰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공 A가 친척 집을 팔아준 거야. 매수 의뢰인 C한테 사게 만들었으니까 친척 집을 팔아준 거지. 이건 중개지. 네. 그러니까 이건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만 재산 관계는 남남이니까. 이건 직접 거래 아닙니다. 자, 니은번 개혁 공인인사 D는 매도 의뢰인 E를 대리해서 매수 의뢰인 F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하면 요게 뭐예요? 일방 대리예요. 일방 대리 맞죠? 네. 그 다음에 디귿번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순가 중개 계약의 내용을 준수했으나 이형만 받아주쇼.
플러스 알파는 알아서 챙겨가시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챙긴 보수 플러스 알파가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챙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초과 보수로 금쟁이. 리을 번 상가 분양 대행을 하면서 주택 외 중개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습니다.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에요. 따라서 분양 대행료를 많이 챙겨도 안 걸리죠. 금쟁이 아닌 거죠. 여기서 얘기한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보수는 0.9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대행 해주고 0.9%를 초과해서 받았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금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양 대행은 법정 상한선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무허가 건물의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중개사물에 들어가나요? 네. 그러면 그 중개해준 것이 잘못된 건 없죠? 네. 네, 그렇게. 그래서 금쟁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쭉 보니까 디귿번 하나죠. 정답은 1개. 49번 가시겠습니다.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사들였어요. 개공이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다른 개공이 중간에 끼어 있으니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49번에 1번 봤습니다. 2번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죠. 그 지위를 알선한다. 그랬을 때 요것은 금쟁입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다시 한번.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해서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게 뭐예요? 금지. 딱지잖아, 딱지. 철거민 입증과 같은 딱지죠? 요것은 양도 금지. 그래서 알선 금지. 금지행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금지행위 7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7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 증서. 금지 증서. 금지 증서 그러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통장하고 딱지. 여기 딱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건 아직 정식으로 분양권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네. 3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의 가격을 숨긴 채 매우 높은 가격으로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차액을 취득한 거. 부동산 사장님이랑 물건 팔려는 매도 의뢰인이 서로 짜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차액을 둘이 사이좋게 나눠 가진 케이스. 요것도 뭐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직접적으로는 가격 조작입니다. 그죠? 비싸게 팔아준 거죠? 4번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을 때 전매 차익이 실제는 생기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금쟁이. 금쟁이 7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투죠. 투기 조장행위. 그쵸? 5번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가의 당좌 수표를 받았다가 그것이 사후에 부도 처리됐다. 그러면 금쟁이 들어갑니까? 액면가가 법정 한도 넘어갔으니 금쟁이. 금쟁이 아닌 것은 1번인가요? 네. 자, 50번입니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50번. 작년 문제입니다. 50번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탈세를 목적으로 한 미등기된 부동산을 중개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앞으로 받을 처분이나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미등기된 부동산을 갖다가 전매하는 것을, 그쵸? 중개해 준 거죠? 이게 뭐죠? 투기 조장행위입니다. 그죠? 이걸 했을 때 먼저 행정적인 제재가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형사처벌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민사 책임은 어떤 게 있는가. 투기 조장행위잖아요. 투기 조장행위다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금지행위 들어간단 말입니다. 금지행위니까요, 뭐가 돼요? 임등치. 절등치가 아니고 임등치. 형사처벌은 투자니까 3학년 3반. 투기 조장에 관해서 민사책임 뭐 질 게 있나요? 투기 조장해가지고 민사책임 질 것은 거의 없어 보여요. 자, 1번. 갑은 3년, 이거 지금 작년 문제하고 좀 다르네요. 자, 1번. 갑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네. 3년 이하의 징역, 맞죠? 네. 벌금 물 수도 있고, 징역 살 수도 있고. 2번.
갑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다. 1번, 2번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시할 때 이렇게 된 건 이게 또는의 의미예요.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뜻이니까. 그게 기억 니은번이 그거예요. 디귿번. 갑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지만 갑은 3년 이하 징역 받으면 중개사 요거 받으면 요건 징역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중개사법 위반이죠. 요게 이게 이 금쟁이가 중개사법이잖아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중징에 들어가서 자격 취소지. 우리 자격 취소하여 어떻게 하겠어요? 자격 취소하여. 그치?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징계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이죠. 그러니까 이 투기 조장행위가 금쟁이로서 이게 중개사법에 있는 조문 내용이죠. 거기에 걸려들어서 뭘 받은 거예요 지금?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죠? 그러니까 중징에 들어가죠. 그러면 자격 취소. 자, 3천만 원의 벌금을 받았을 때는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원래 사망의 산반이니까 징역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벌금을 물 수도 있죠. 벌금 물었을 때는요. 아무리 중개사법 위반이지만 벌금 물어갖고는 자격 취소는 돼요 안 돼요? 이때는 자격 취소는 안 되는 거고 징역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이걸 받으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그거 쓴 거죠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4번. 갑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경우 결격사에 해당되게 돼서 등록이 취소되지만 맞습니다. 징역이니까요. 자, 3천만 원의 벌금 받았을 때는 등록 취소되지 않는다. 뭔 소리요? 틀렸어요. 자격이 잘리진 않지만 중개사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렇게 되면 결격자 돼요 안 돼요? 벌금 얼마 받았다고 나와요? 3천만 원 이하라고 했을 땐 조금 문제가 있네. 3천만 원 이하 중에 보면 뭐 또 있어? 벌금 100만 원도 있잖아요. 벌금 100만 원 받아갖고는 아무리 중개사법 위반이지만 벌금 100만 원 받아갖고는 결격자가 안 되죠. 중3벌. 그러니까 이게 3천만 원 이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네. 3천만 원 이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지. 됐습니까? 중3벌 할 때 3이 뭐예요? 300만 원 이상 벌금. 그죠? 근데 이건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면 벌금 100만 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벌금을 만약에 3천만 원 물었다 그러면 결격자이기는 합니다. 자격은 안 잘려도. 아시겠죠? 자격 취소가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징역. 그래서 어쨌든 4번 지문은 틀렸다는 거지. 5번요. 갑은 위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임등치니까 요거 물어보는데 요거 임등치 취소될 수 있고 등록 취소 안 됐을 때는 뭐 또 가능하다?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예? 50번이 좀 어렵습니까?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눈치예요 지금. 자, 투기 조장행위는 중개사법상의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요 금쟁이 저지르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임등치. 똑같아요, 저거하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형사처벌은, 민사책임은 없고,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무조건 벌금 3천이라는 얘기 아니죠. 3천 이하잖아. 전부 다 이하, 이것도 이하, 이것도 이하, 이렇게. 이거 물어본 거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지문 4개는 요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요거. 근데 지문 하나는 요거하고 관련돼 있잖아. 5번 지문을 먼저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5번 지문이. 갑은 위 행위를 했을 때 금쟁이요, 금쟁이. 그러면 뭐라고요? 임등치. 따라서 등록 취소될 수 있고 임등치니까 등록 취소 안 할 수도 있죠. 등록 취소 안 했을 때는 뭣도 가능해요?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이거 맞잖아요. 5번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됩니다. 임등치니까. 자, 1번은 갑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죠. 요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 니은번 갑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죠. 다 가능하죠. 판사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1번, 2번도 맞지. 3번 갑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건 중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이니까 자격 취소에 맞죠? 근데
판사가 여기를 징역을 안 살리고 벌금을 물리면 벌금 액수가 막 3천이고 막 커도 아무리 중개사법 위반이지만 벌금 액수가 막 3천 뭐 이렇게 커도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4번은 갑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을 때는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을 받은 거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징역 선고 받으면 그 징역 뭐 한 3년 받았다 그러면 3년에다가 플러스 3년에서 6년간 결격자잖아. 아니에요? 다시 한번 4번. 갑은 3년 이하의 징역을 갖다가 받았을 때 결격자가 되지요. 근데 그 기간은 3년 받았을 때하고 2년 받았을 때하고 1년 받았을 때하고 기간은 다 틀리죠. 만약에 징역 1년을 받았다고 쳐봐. 결격 사유기간 몇 년? 4년 되지. 1년 플러스 3년 더 4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등록 취소까지도 되지요. 결격자니까. 등록 취소되죠. 그 결격자인 사람은 절등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천만 원의 벌금 물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해당돼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구체적으로 3천만 원 벌금 물었다 그러면 그때는요. 자격이 잘리진 않지만 결격자에 해당이 되는 건 맞죠? 그래서 결격자니까 절등치에 들어가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것도 맞죠? 이렇게. 3천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면. 근데 3천 이하의 벌금 중에 3천 이하의 벌금 중에 벌금 200 나오면 어떡할 거?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이긴 한데 이게 벌금 200이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결격자에 안 해요. 안 되고 등록 취소 당하지도 않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미흡하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3천 이하 버리면 이하 그래 버리면 얘도 들어가니까 그래요. 근데 출제하시는 분은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 요걸로 출제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가시겠습니다. 금쟁이 관련된 벌칙 연결이 옳은 것은 기억방 쌍방 대리는 몇 학 몇 반? 3학년 3반 맞고요. 니은번에 중개상물 매매업은 1학년 1반 수협판 매매매 그죠? 매매업은 1학년 1반짜리입니다. 맞죠? 디귿번 딱 핵심적인 글자가 뭐예요? 디귿번에서 증서 나오면 3학년 3반 틀렸죠? 리을번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예요? 초과실비니까 그쵸 1학년 1반 리을번도 틀렸죠? 뒤에 두 개가 틀렸네. 뒤에 두 개니까 옳은 거니까 기억? 니은 1번이네요. 자 53번 가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 금쟁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쇼. 기억번 의뢰인을 대리해서 타인에게 중개사항물을 임대해 놓는 거. 의뢰인을 대신해서 타인에게 임대를 놓는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대신해 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일방 대리. 의뢰인을 대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대행을 해주고 법정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거 그랬죠? 법정 이거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거든. 법정 상한선이 없죠?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안 걸립니다. 자주 나옵니다. 니은번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디귿번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거. 대리인과 앉아서 계약서를 써도 뭐가 돼요? 직접 거래. 그거랑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대리인이 돼갖고 다른 당사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대리인이 돼갖고 상대방과 하는 것은 일방대리. 대리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체결하는 것은 직접 거래고. 그 두 가지 혼동하시면 안 되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인하고 이렇게 앉아서 써. 이게 직접 거래야.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대리권을 받아서 대리인이 돼. 개공이 대리인 돼갖고 다른 사람이랑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것은 뭐라고 그래? 일방대리. 이건 금쟁이 아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금쟁이죠? 1학년 1반짜리죠? 금쟁에 해당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자, 디귿하고 리을번. 그러네. 정답 2번이죠? 네. 넘어갑니다. 54번. 오늘 배웠던 교육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도 고용신고일 전 1년 내. 54번.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소공이 될 때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 맞네요.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등록할 때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 아니죠? 실무교육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온 게 실무교육 자리에 연수교육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직무교육 나와야 되는데 거기다 뭐 실무교육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교육의 이름을 바꿔서 출제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2번처럼. 2번 틀린 거죠? 3번 연수교육 시간은요. 12시간 이상 16시간 이내죠. 4번 실무교육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되는 학교, 그 다음에 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중정부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다. 그 실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데가 거기 보니까 4군데나 있네요. 학교 있죠, 학교. 협회도 있죠, 협회도 있죠. 그 다음에 공기업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준정부기관. 4군데가 위탁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학교하고 협회 정도가 위탁받고 있습니다. 현실은. 자, 5번.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명칭이나 대표자,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시도지사가 이걸 갖다 관보에 고시할까요? 교육에 관한 업무를 누가 관장하고 있으니까요. 시도지사가.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그걸 갖다가 위탁했을 때는 관보에다가 고시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틀린 건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만히 보면 4번, 5번은 조금 이제 격가지에 해당하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57번 가시겠습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2년 내에 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 아닌데 2년 이내가 아니고 뭐예요? 1년 내 다시 취직할 때는 면제죠. 1년 이내 다시 오픈하거나 취직할 때 면제. 2번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등록할 때는 실무교육. 그죠? 3번 직무교육 시간은 서너 시간. 4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 그죠? 이런 거 막 바꾼다고. 그럼 틀립니다. 무슨 직무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틀려버리게 돼요. 5번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법률 지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또 뭘 가르쳐주냐? 중개 및 경영실무. 또요? 직업윤리 등 이런 거 가르쳐준다고요. 이게 실무교육 내용 맞죠? 요 5번 지문을 연수교육은 그러면 틀려버려요. 연수교육은 교육 내용이 뭐예요?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 중개,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 뒤에는 똑같아요. 자, 1번이 틀렸네요. 숫자 바꾼 거네요. 시시하네요. 58번. 옳은 것은 1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연수교육 7일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습니다. 7일 전이 아니고 뭐예요? 2개월 전. 자, 2번. 연수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 18시간 이하로 한다. 틀렸네요. 12, 16. 12, 16. 3번.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의 일시며 장소 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공고 띄우거나 아니면 뭐야? 통지, 개별 통지 해야 된다. 언제까지? 10일 전까지. 예방교육이니까 열 예방 이렇게 맞죠? 4번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이거 틀렸네. 시도지사만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요 시식권자는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 5번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관은 맞죠?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누가 과태료 부과해요? 시도의사. 그게 딱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다 틀렸는데 3번만 맞죠? 자, 60번 가십니다, 이제.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으며 맞죠?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니까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시,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지금 직무교육 얘기인데 너무 과하게 가르쳐주네요. 직업윤리 등을 그 내용으로 교육시간은 서너 시간으로 한다. 서너 시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중간에 있는 교육 내용이 틀렸죠? 네, 그래서 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이렇게 하고 끝나야지. 2번 개별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실시하는 실무교육 시간은 32시간 이상 44 이거 아닌데 이 실무교육은 28, 32이죠. 이 32, 44은 뭐죠? 경매 실무교육. 28, 32은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 32부터 44 이렇게 되면 요것은 뭐예요? 요것도 실무교육인데 무슨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이라고 부르죠. 요 시간이 좀 길죠? 32부터 44. 여기는 28, 32. 이게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이죠. 여기서는 지금 이걸 묻고 있는데 요것도 틀렸죠, 뒤에가 또. 네. 혹시 몰라볼까봐 그냥 막 여러 군데 틀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치. 근데 등자가 좀 걸리긴 하네. 자, 그 다음에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3번은 이렇게 출제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해버리면 숨겨놨지만 보조원이 들어가요, 거기. 그 보조원이 무슨 연수교육 대상자야. 그죠? 연수교육 대상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 누구? 소공까지만 나오지. 그래서 보조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등자란 말이 틀리다고 봐야 되겠어요. 4번 직무교육을 받은 자는 매 2년마다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 뭔 소리요? 직무교육은 한 번 받고 끝이요? 그죠? 실무교육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매 2년마다 무슨 교육 받는다? 연수교육. 앞에 그 직무교육을 실무교육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 다음에 5번.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일 2개월 전까지 장소, 일시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되겠다. 2달 전까지 통지하는 거 맞죠? 이때는 통지만 인정이 됩니다. 공부한다는 얘기 나오면 틀립니다. 5번. 그죠? 연수교육 통지는 뭐예요? 개별 통지. 사고 예방 교육은 통지도 되고 뭐예요? 공고 띄우는 것도 되고 이렇게 두 개 다 되는 거고. 60번에서 지금 뭘 옳은 거 보라고 했으니까 옳은 것은 여기서 5번이죠. 5번. 네. 자, 이제 마지막 보수입니다. 보수. 115페이지에 가시면 3번입니다. 3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주택 5회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 외의 물건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맞죠? 여기는 시도 조례표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거 주의하시고.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수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작성 교부해야 될 의무가 없다. 맞죠? 없어요. 영수증 안 써줍니다. 3번. 중개대상물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달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무소 소재지만 할 시도 조례가 적용되니까 틀렸죠, 이거? 맨날 틀리게 되는 거, 이거. 4번, 중개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 딱 절반이 주택이에요. 이때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일 때가 주택 따라가고, 2분의 1이 안 되면 주택 외에 따라가고, 그거 묻는 거고. 5번, 교환계약의 경우는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큰 금액 따라가는 게 교환이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여기서
3번이죠? 6번 가시겠습니다. 자, 중개보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몽땅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 중개상물인 주택소재지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나왔죠? 그러면 개혁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수대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다. 사무실 따라가는 거 맞습니까? 네. 이건 맞는 지문. 니은번 교환계약의 경우는 교환 대상 중개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복비를 계산합니다. 맞습니다. 네. 큰 거 따라갑니다. 무조건. 디귿번 사례, 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도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해 갖고 금품을 받으면 금지행위죠. 이럴 때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까? 초과보수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하는 절등치가 아니고 뭐예요? 임등치. 이렇게 출제했었습니다. X입니다. X. 디귿번. 리을번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거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복비를 계산한다. 합치는 거 아니고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복비 계산하죠. 틀렸죠? 틀린 것은 여기서 뒤에 두 개인데 디귿번하고 리얼이니까 정답은 5번이겠죠? 자, 위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니다. 네? 위에 5번 문제 있죠? 네, 자, 직접 풀어보십니다. 자, 1번이 틀렸죠? 네. 보수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 그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요일표 안 걸어두면 백과입니다. 백과. 개시의무 위반 백과. 3번은 뭐냐면요. 자, 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 이걸 약정한 게 없어요. 그래도 계약이 성사됐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사장님은 복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 얼마 이거 약속 얼마 안 했어요. 그래도 계약이 성사되면 당연히 의뢰인 복비 달라고 할 수가 있다. 그거에 3번이고요. 옛날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이거 3번 질문이. 4번은 누구 탓인가요? 합의 해제, 채무 불이행, 개공 탓은 아니잖아. 복비 받을 수 있죠. 5번 질문은 무조건 사무실 따라가는 거 아시죠? 네, 됐습니다. 자, 117페이지 가면 8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개혁공인중개사가 영수증을 첨부해서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이전 의뢰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권리관계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1번 지문. 양심적으로.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쓴 실비는 이전 의뢰인한테 청구할 수 있죠. 권양이 그거 했었잖아요.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는 반. 그죠? 매수인, 임차인 같은 취득 의뢰인한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반쯤 취했다. 그거 했었잖아요. 요거 요쪽이잖아요. 왔는데? 자, 근데 영수증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영수증은 뭐냐면 그 비용, 실비 쓴 비용에 대한 영수증 증빙이 있어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말로만 나 썼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수증 첨부해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랑 중개보수나 실비 받아먹었을 때 영수증을 써주는 뭐 있나요? 중개보수나 실비 받았을 때 영수증 써주는 뭐가 있냐고. 없지요? 그래서 영수증 나오기만 하면 막 틀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작성 교발의 문 없어요. 영수증은. 근데 여기 실비 청구할 때는 실비 쓴 영수증은 첨부해야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나왔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그 다음에 2번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뭘로 정해요? 주택 외 중개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대통령이 아니고. 틀렸어요, 그래서? 네. 2번 틀렸어요? 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지금 막 보니까 거의 자포자기 상태 지금. 맞든지 말든지 약간 빨리 끝날 일이. 이건 거의 10월 달에 가서 나오는 태도인데 빨리 시험 끝났으면 좋겠다고 더 미칠 것 같다고 막. 3번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양쪽한테 각각 따로따로 받습니다.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회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죠? 이게 이제 매매니까 매매 교환이 1천분의 9 맞습니다. 4번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때는 못 따라갑니까? 주택 부분의 면적이 2분의 1이 안 돼. 그러면 주택 외. 복합 건축물 이거 아시죠? 복합 건축물이다 그랬을 때 면적 가지고 따지는데 주택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같은 것까지 주택 따라가고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보다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 더 넓으면 요거 따라가고.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지 지금. 2분의 1 미만이다. 요 편이죠. 주택 부분이 2분의 1이 안 돼. 요게 커. 요거죠. 주택 외라고 나왔습니까? 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때는 주택 외라고 나왔죠? 맞습니다, 거기. 5번 개업공인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누구 탓인가요? 개업공인회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못 받겠네요? 못 받겠네요? 네. 소멸합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계산 문제 몇 개 하면 끝납니다. 자, 여러분 계산해 보시는데 120페이지에 14번 문제 120페이지에 14번 문제 계산해 보십니다. 자, 요게 지금 칠판처럼 부동산이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임대차가 된 케이스입니다. 복비 계산할 때 지금 개공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가 얼마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을은 계약서를 2장 썼죠? 매매계약서 1장, 임대차 계약서 1장. 그러면 을한테는 보수를 2건을 다 받게 되죠? 이거 당사자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갑을, 을, 병 이렇게 2건을 다 받아요. 이거 계산하시면 이게 주택인가요? 조례표가 적용되겠네요. 2억이면 매매 교환칸에서 0.4%입니다. 그럼 80이요, 이게. 80이고. 자, 요거. 밑에 임대차 등 칸을 보셔야 돼. 근데 이게 환사람이 딱 정확히 5천이죠.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 5천 나왔어요. 일단 5천 나오면 첫 번째 포인트는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5천이 그대로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포인트는 5천만 원이라면 최고율이 0. 몇 %입니까? 조례표에서 찾으면 5천만 원 이상 칸을 가셔야지 또 0.5가 아니고 4지요. 그럼 얼마 나와요? 20이요. 한도액 있습니까? 없습니까? 30 있죠? 둘 중에 어떤 금액요? 적은. 이거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수가 20만 원이니 을에게는 매매권에 대한 복비 80과 임대차, 월세권에 대한 복비 20을 합쳐서 총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셔서 18번 문제 풀어보시고. 자, 첫 번째는 복합건축물이라는 게 먼저 나오는 거고요. 복합건축물 보니까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부분이 3분의 2니까 이런 복합건축물의 구조를 갖는다면 적용되는 것은 가만 보면 이것 따라가죠. 그럼 이게 0.9죠. 0.9%.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물건, 동일한 기회 이거잖아요. 이때는 이게
매매 플러스 임대차 같이 일어나면 매매 한 건만 받는다 이거죠. 매매 한 건. 근데 매매가가 얼마예요? 1억 원이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3천에 30은 계산하시면 안 돼.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90만 원. 그런데 문제는 합의된 복비가 얼마가 있어요? 약정한 게 100만 원. 못 받겠죠? 초과하잖아. 그러면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는 90만 원으로 줄어요. 요게 정답이겠죠? 90이요. 문제에서 묻는 게 일방이면 90. 쌍방을 물어봤다면 180 이렇게 되겠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19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요겁니다. 요거.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기회, 동일한 물건, 이거요. 이랬을 때는 매매 한 건만 받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천에 20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1억 8천 곱하기 요율은 조례표가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2천 미만이니까 요게 0.5가 적용됩니다. 그럼 이게 90만 원 나오는데?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80을 넘을 수 없으니까 80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럼 정답이 8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풀어보시고 20번.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그러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0.5 아니면 0.4인데 임대차는 게 0.4가 적용되겠습니다. 월세 조건을 보니까 2천에 25만 원이에요. 그럼 2천에 25만 원이니까 보증 2천에 월세 25만 원, 25만 원 곱하기 100이죠. 합치면 요게 2,500, 4,500입니다. 합친 금액이 5천만 원 안 됐죠? 다시 계산, 그죠? 요거지. 70을 곱하면 요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25만 곱하기 요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 70 이렇게 하는 게. 7, 5, 35, 1750만 원이죠? 네, 요게 어렵고. 요렇게 더하면 3750입니다. 그러면 3750에다가 요일을 곱하면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죠? 0.4. 그럼 얼마 나옵니까? 15만 원. 정답은 1번이죠? 네. 자, 제가 보니까 오후에 수업 들으신 분들 여기서 대부분 합격생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들으신 분이 280명인데 여기서 합격생이 나올 것 같다. 왜냐면 가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타나요. 누가 합격할 것인가? 여기서 여기 계신 280명이 합격하시는 자, 마지막 21번 문제 풀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21번 문제. (6천만 원) 매매요, 매매. 그죠? 그럼 얼마예요? 0.5%니까 30만 원이 되고 그냥 암산하겠네요. 그 다음에 1,500에 30짜리니까 이게 곱하기 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이게 4,500 나오잖아요. 다시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100 더하기 1,500이니까 3,600. 3,600 곱하기 0. 임대차는 0.5%네. 5, 6, 30. 18만 원이죠. 그러면 아까 30만 원 나온 거하고 이 18만 원의 차니까 얼마예요? 12만 원. 12만 원이 정답이죠? 네. 오늘 또 오후에 힘드신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